때는 조선 중기 푸른 바다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섬 전라도 진도에 월량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월량은 본디 한양의 이름 높은 명문 양반가 출신으로 그녀의 할아버지는 정승을 지낸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월량의 아버지 대에 이르러 찬란했던 가세는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월량의 아버지는 오직 학문에만 매진할 뿐 집안 살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학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월량이 어릴 적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집안의 재산은 하나 둘씩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수십 명의 종들이 분주히 드나들던 으리으리한 대갓집이었지만 월량이 20살이 될 무렵에는 겨우 몇 칸짜리 초가집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월량아, 미안하다. 이 아비가 무능하여 너에게 이런 고생을 시키는구나. 아버지는 죄책감에 잠 못 이루며 밤마다 월량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양반가의 교수로 곱게만 자랐던 월량은 이제 직접 빨래를 하고 밥을 지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글을 읽고 쓸 줄 알았고 검은고와 가야금 연주에도 능숙했으며 자수와 바느질 솜씨 또한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의 고상한 재주들은 당장의 끼니를 해결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어엿한 어른이니 스스로 살아갈 길을 찾겠습니다. 월량은 아버지를 안심시키려 애써 미소 지었지만 사실 그녀의 마음도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양반과 교수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한정되어 있었고 더구나 여자가 혼자 살아가기에는 세상이 너무나 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월량의 초라한 집에 뜻밖의 손님, 중매쟁이가 찾아왔습니다. 월량 아가씨, 좋은 혼처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진도 땅에서 홍주 양조장을 크게 하는 집인데 주인이 아직 장가를 못 갔답니다. 나이는 좀 있지만 인품이 훌륭하고 양조장도 번창하고 있어서 살림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중매쟁이의 말에 월량의 아버지는 깜짝 놀라 얼굴을 굳혔습니다. 상인과 혼인을 하라는 말이오. 우리가 비록 가난하지만 몇 대를 이어온 명문 양반인데. 어르신, 시세가 변했습니다. 요즘은 돈 있는 상인이 어지간한 양반보다 낫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그 집주인은 나이가 좀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 월량 아가씨가 양반가 출신이라는 것을 매우 마음에 들어 한답니다. 월량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신분이 다른 사람과의 결혼이 달갑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월량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월량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월량은 진도의 홍주 양조장 주인과 혼인이 정해졌습니다. 혼례는 간소했지만 정성스럽게 치러졌고 월량은 새로운 삶에 대한 작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월량의 남편은 나이는 좀 있었지만 건강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월량의 양반가 출신 배경을 존중해 주었고 무엇보다 아내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비록 사랑으로 맺어진 혼인은 아니지만 성실히 살아보자. 월량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릴 적 배운 글쓰기와 셈법이 양조장 운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월량의 재주를 알아보고 양조장 일을 함께 의논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참으로 기구했습니다. 혼례를 올린 지 채 넉 달도 되지 않아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양조장에서 큰 항아리를 옮기다가 발을 헛디뎌 머리를 심하게 다친 것이었죠. 마님, 큰일 났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사고를 당하셨어요. 하인의 급한 외침에 월량은 급히 남편에게 달려갔지만 의원을 불렀을 땐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남편은 월량의 손을 힘겹게 잡고 몇 마디 말을 남긴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월량, 미안하오. 양조장, 잘 부탁하오. 그렇게 월량은 23살의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부부의 정을 제대로 나눌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명문가 교수로 자라며 남녀간의 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그녀에게 부부의 밤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남편은 월량을 소중히 여겨 섣불리 다가가지 않았고 이제 막 서로에 대해 알아가려던 참에 허망하게 이별하고 만 것입니다. 함께 쌓은 추억도 깊은 정도 없이 홀로 남게 된 월량.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진도 홍주 양조장뿐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진도 홍주는 임금님께 진상될 만큼 맛이 좋았고 월량은 이를 바탕으로 꿋꿋하게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월량의 양조장에 승민이라는 젊은 일꾼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승민은 바닷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던 어느 날 밤, 배가 부서져 하룻밤 묵을 곳을 찾다가 우연히 양조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마님, 하룻밤만 비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돈을 내라 하시면 내겠습니다. 승민은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양조장 문 앞에 서서 간청했습니다. 일손이 부족하던 월량은 그의 당당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승민은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어 보기만 해도 든든했습니다. 더욱이 그의 말투와 행동에는 범상치 않은 품격이 서려 있었죠. 양반가에서 자란 경험으로 월량은 이 남자가 평범한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양조장 일을 도우시지요. 마침 일손이 부족하던 참이었거든요. 월량의 제안에 승민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그는 월량의 양조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승민의 진짜 정체는 한양의 명문 양반가인 안동 김씨 가문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본명은 김승민이었고 아버지는 이조판서를 지낸 고위 관료였죠. 집안에서는 승민도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가기를 바랐지만 그는 책상에 앉아 글만 읽는 것보다는 세상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잠시 세상 구경을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책으로만 배우는 학문으로는 진정한 치국평천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승민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막내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다만 신분을 감추고 평민으로 생활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죠. 너의 뜻은 알겠다만 김씨 가문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신분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1년 안에는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그렇게 승민은 집을 떠나 각지를 떠돌다가 진도에 도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며칠만 머물 생각이었지만 월량을 만난 후로는 떠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었죠. 승민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술 빚는 일은 물론이고 무거운 항아리를 나르는 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는 빨랐습니다. 귀한 집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쓰는 일을 전혀 어려워하지 않았죠. 또한 글을 읽고 쓸 줄 알았기에 양조장의 장부 정리도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월량은 승민의 교양 있는 모습에 점점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 보통 인물은 아니야? 일꾼치고는 너무 품격이 있어. 하지만 나는 양조장 주인이고 저 사람은 일꾼인데 왜 자꾸 마음이 가는 거지? 월량은 승민에 대한 감정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과부인 자신이 일꾼에게 마음을 두는 것은 체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승민 역시 월량에게 끌리는 마음을 느꼈지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 상황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더구나 월량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과부였기에 함부로 접근하기 어려웠죠.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리면서도 조심스러운 거리를 유지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해야 할 일을 오전에 모두 마친 승민이 점심밥을 먹자마자 양조장 뒤편 작은 방에 들어가 낮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날이 하도 덥다 보니 승민은 잠결에 상의를 벗었고 자기도 모르게 하의까지 벗어버렸습니다. 때마침 월량은 승민에게 시킬 일이 있어 그가 있는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승민은 어디 있을까? 그런데 방문을 살짝 열어본 월량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승민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월량의 눈은 승민의 몸에 고정되었습니다. 양반집 교수였던 그녀는 남자의 몸을 제대로 본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병든 남편과도 제대로 된 부부 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건강한 남성의 육체는 그녀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죠. 승민의 넓은 어깨, 탄탄한 가슴, 그리고 단단한 복근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희고 부드러운 피부 아래 아름답게 발달한 근육은 마치 조각상 같았습니다. 특히 그의 그곳은 월량이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크기나 모양이 그녀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월량은 깜짝 놀라 당황하며 재빨리 뒤로 물러나 얼른 양조장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잘 익은 진도 홍주보다 더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 무슨 일이람. 내가 다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구나. 월량의 가슴은 마치 북을 두드리는 듯 요동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승민이 있는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과부인 주제에 이런 마음을 품다니. 월량은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승민의 모습은 마치 뜨거운 낙인처럼 그녀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월량은 결국 다시 승민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승민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월량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가 다시 한번 그의 몸을 훑어보았습니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곳에 머물렀죠. 잠들어 있는 거대한 용처럼 조용히 누워있는 그것은 월량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크기와 형태였습니다. 이렇게 큰 것이 정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월량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었습니다. 신비로운 영역에 대한 호기심이 이성을 마비시킨 것이죠. 그녀의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그곳을 스쳤고 그 따뜻함과 단단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뜨거우면서도 단단할 수가. 월량은 점점 더 대담해져서 손바닥으로 그곳을 감싸듯이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으로서의 본능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죠. 그 순간 승민이 몸을 움직이며 잠결에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월량은 깜짝 놀라 누가 볼까봐 후다닥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홍당무처럼 얼굴이 빨개진 채로 말이죠. 그날 이후 월량은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만 하면 승민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 범상한 인물은 아닐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월량은 밤새 뒤척이며 복잡한 신경을 달래려 했지만 승민에 대한 감정은 이성으로 억누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월량은 이웃집 옥분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옥분 할머니, 계시는가요? 아이고, 마님. 아침 일찍 어쩐 일이십니까? 그런데 부엌에서 나온 옥분 할머니의 손에는 커다란 절구공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절구공이를 본 월량의 얼굴이 순간 더욱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절구공이가 승민의 그곳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했거든요. 마님, 어디 편찮으신가요? 얼굴이 많이 붓습니다. 아, 아니에요. 잠시 절구가 필요해서. 아니, 승민 생각이. 순간 말을 잘못 뱉은 월량은 당황하여 대충 둘러대고는 옥분 할머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월량은 홍주를 빚을 때 쓰는 절구공이만 봐도 어제 자신이 손에 쥐고 있던 승민의 그것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아무리 과불하지만 나는 진도 홍주 양조장의 주인이란 말이야. 며칠 후, 월량은 양조장에서 쓸 찹쌀을 확인하러 곡물 창고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쌀 찢는 방아를 보자 또다시 승민의 그것이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커다란 방아공이가 위아래로 움직일 때마다 승민의 모습이 자꾸만 겹쳐 보였죠. 여기도 승민, 저기도 승민. 어찌하여 내 눈에는 온통 승민의 것만 보이는 것일까? 낮이고 밤이고 온통 승민 생각뿐이니 월량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심 끝에 승민을 불렀습니다. 승민, 이리 와보거라. 부르셨습니까, 마님? 오늘은 점심 먹고 시장에 가서 새 항아리 5개를 사고 다른 양조장들을 둘러보며 요즘 홍주 맛이 어떤지 살펴보거라.
그리고 저녁에는 주막에서 한잔하며 동네 소식도 좀 들어보고 오너라. 아, 그리고 늦더라도 돌아오면 나를 꼭 깨워야 하느니라. 내일 한양에서 큰 상인이 우리 홍주를 보러 온다고 하니 미리 준비할 것들을 의논해야겠다. 알겠습니다. 마님. 그런데 그런 중요한 일이 있는데 제가 술을 마셔도 되겠습니까? 괜찮다. 오히려 다른 곳 술맛도 보고 와야 우리 것과 견줄 수 있지 않겠느냐? 월량은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승민을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승민이 떠난 후 조용해진 양조장에서 마음의 준비를 했죠. 밤이 깊어지고 항아리를 사고 주막에서 술도 한 잔 걸친 승민은 월량의 안방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마님, 항아리를 사왔습니다. 몇 번을 불러도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늦더라도 반드시 깨워달라던 월량의 당부가 떠올랐죠. 승민은 안방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방에는 월량이 방 한가운데 이부자리에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얇은 속옷 차림으로 자고 있는 월량을 본 승민은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월량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조각상처럼 완벽한 몸매는 그의 넋을 빼놓기에 충분했죠. 이런. 어서 나가야겠다. 승민은 급히 몸을 돌려나가려 했지만 늦더라도 꼭 깨워달라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월량에게 다가가 멀리서 그녀를 불렀지만 깊이 잠든 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님, 제가 항아리를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승민은 월량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흔들어 깨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월량은 깨어나지 않고 몸을 뒤척이며 이불을 더 걷어냈고 그 바람에 속옷 자락이 더 올라가 버렸습니다. 달빛이 스며든 방 안에서 월량의 하얀 피부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속옷 사이로 보이는 부드러운 곡선이 승민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주막에서 마신 술 기운이 이제야 온몸으로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승민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고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마님, 일어나십시오. 그의 아래쪽은 이미 불끈 솟아올라 터질 듯 했습니다. 술 기운까지 오른 승민은 어느새 월량의 몸을 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굵은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월량의 볼을 스치자 월량은 그 감촉에 작게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그 달콤한 소리에 승민의 이성의 끈은 끊어져 버렸습니다. 월량은 잠결에도 그 달콤한 감촉에 반응하며 승민의 입술을 맞이했습니다. 승민의 입술이 월량의 목덜미로 내려갔을 때 그녀의 몸이 활처럼 휘어졌습니다. 월량의 다리가 무의식 중에 벌어졌고 승민은 그 사이로 자신의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승민이 몸을 움직일 때마다 그녀의 입에서는 달콤한 신음이 흘러나왔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두 사람은 서로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승민은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월량의 이불을 정리하고 방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한편 승민이 떠난 뒤에도 방 안은 여전히 따스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월량은 이불 속에 몸을 묻은 채 가만히 눈을 감고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낯선 통증이 남아 있었지만 그 아픔마저도 그녀에겐 기분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가슴속은 오히려 잔잔한 평온으로 가득했죠. 그날 이후 월량은 승민을 볼 때마다 심장이 제멋대로 뛰었습니다. 양조장 마당을 지나가는 그의 모습만 봐도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지곤 했죠. 하지만 승민은 월량을 봐도 아무런 내색 없이 평소와 다르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승민은 기억을 못하는 건가? 어째서 나만 이렇게 설레고 쑥스러운 것일까? 승민이 아무 표현이 없다 보니 월량만 자꾸 부끄러워지는 것이었죠. 그녀의 마음은 하루가 다르게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며칠을 승민의 눈치만 보던 월량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를 다시 한번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월량은 양조장에서 가장 귀한 남편이 생전에 특별히 아끼던 15년 묵은 진도 홍주를 꺼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승민이 돌아오기 전에
그의 방에 갓 잡은 전복과 해삼으로 만든 안주와 함께 술상을 차려놓았습니다. 하루 종일 술 빚는 일을 마친 승민은 지친 몸을 이끌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뜻밖의 광경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아니, 웬 술상이 차려져 있는 것이지? 설마, 월량 마님께서... 피로에 지친 승민은 방에 앉아 술병을 열었습니다. 은은한 향기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참으로 귀한 향이로다. 한 잔, 두 잔. 어느새 술병이 반쯤 비었고 승민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진 승민은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소변을 보고 오던 그는 마당 한가운데 떨어져 있는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달빛 아래 하얗게 빛나는 그것은 바로 월량의 비단 속옷이었습니다. 승민은 월량의 옷을 주워 들었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부드러운 비단의 감촉이 그의 욕망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그는 안방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님, 주무십니까? 승민은 안방 문 앞에서 여러 번 월량을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는 월량의 옷을 든 채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월량이 실오라기 하나 없이 잠들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스며들어 월량의 하얀 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승민의 몸은 이미 불덩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승민은 또다시 술기운에 월량을 탐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월량에게 다가가 그녀의 붉은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갔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월량의 부드러운 가슴을 감싸 앉아 월량의 몸은 본능적으로 그의 손길을 원하는 듯 반응했습니다. 마침내 승민은 참지 못하고 절정에 이르렀고 그 순간 월량은 작은 외침과 함께 몸을 떨며 함께 황홀한 극치를 경험했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순간이 지나고 승민은 또다시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는 황급히 월량에게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월량의 몸을 이불로 덮어주고 소리 없이 방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승민이 돌아가자 어둠 속에서 월량의 눈이 살며시 떠졌습니다. 그녀는 승민이 방을 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온몸에 남은 그의 흔적을 느끼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니 승민은 또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죠.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마님? 어젯밤 일도 기억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능수능란하게 숨기는 건지 월량은 승민이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승민아, 어젯밤 술은 맛있었느냐? 예, 마님. 아주 좋은 술이었습니다. 과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좋은 술을 마셨으면 좋은 꿈도 꾸었겠지? 승민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꿈이라. 예, 아주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나도 어젯밤 아주 좋은 꿈을 꾸었단다. 너무 좋은 꿈이라 오늘 밤도 같은 꿈을 꾸고 싶을 정도로. 승민은 월량의 말에 심장이 터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히 물어볼 수 없었죠. 그렇게 월량은 승민 생각이 날 때마다 그의 방에 술상을 차려주었고 마당에 옷을 떨어뜨려 놓으면 승민은 어김없이 안방으로 들어와 월량을 탐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승민이 기억을 하든 안 하든 이제 월량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승민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승민 역시 월량에 대한 마음이 날로 깊어져 갔습니다. 계속되는 만남을 통해 그는 월량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자신이 양반집 아들이라는 정체를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다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승민은 용기를 내어 월량에게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마님, 제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무슨 고백 말이냐? 저는 사실 한양의 양반집 아들입니다. 안동 김씨 가문의 막내 아들로 세상 경험을 위해 집을 나온 것입니다. 월량은 깜짝 놀랐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그의 교양 있는 말투와 범상치 않은 품격의 정체가 드러난 것이었죠. 그럼
당신도 양반이었군요. 네, 마님.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마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승민의 고백에 월량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당신은 젊은 양반이고 저는 나이 많은 과부입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마님만이 전부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진정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필요도 없었죠. 마님, 저는 반드시 집안을 설득하겠습니다. 마님과 함께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승민의 집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도련님, 어서 한양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대감 마님께서 매우 걱정하고 계십니다. 승민의 아버지가 보낸 신복이었습니다. 약속한 1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죠. 1년 약속은 아직 몇 달이나 남았는데 도련님, 실은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대감 마님께서 도련님의 혼처를 정하셨습니다. 조정의 높은 어른 댁 따님과의 혼담이 거의 성사되었다고 합니다. 승민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아직 혼인할 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도련님도 이제 나이가 되셨고 집안을 위해서라도 좋은 혼처와 혼인을 해야 한다고 대감 마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승민은 월량을 생각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이제 막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는데 집안에서 이런 압박을 가해오다니. 우선 알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푸른 바다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섬 전라도 진도에 월량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월량은 본디 한양의 이름 높은 명문 양반가 출신으로 그녀의 할아버지는 정승을 지낸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월량의 아버지 대에 이르러 찬란했던 가세는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월량의 아버지는 오직 학문에만 매진할 뿐 집안 살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학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월량이 어릴 적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집안의 재산은 하나 둘씩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수십 명의 종들이 분주히 드나들던 으리으리한 대갓집이었지만 월량이 20살이 될 무렵에는 겨우 몇 칸짜리 초가집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월량아, 미안하다. 이 아비가 무능하여 너에게 이런 고생을 시키는구나. 아버지는 죄책감에 잠 못 이루며 밤마다 월량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양반가의 교수로 곱게만 자랐던 월량은 이제 직접 빨래를 하고 밥을 지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글을 읽고 쓸 줄 알았고 검은고와 가야금 연주에도 능숙했으며 자수와 바느질 솜씨 또한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의 고상한 재주들은 당장의 끼니를 해결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어엿한 어른이니 스스로 살아갈 길을 찾겠습니다. 월량은 아버지를 안심시키려 애써 미소 지었지만 사실 그녀의 마음도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양반과 교수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한정되어 있었고 더구나 여자가 혼자 살아가기에는 세상이 너무나 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월량의 초라한 집에 뜻밖의 손님, 중매쟁이가 찾아왔습니다. 월량 아가씨, 좋은 혼처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진도 땅에서 홍주 양조장을 크게 하는 집인데 주인이 아직 장가를 못 갔답니다. 나이는 좀 있지만 인품이 훌륭하고 양조장도 번창하고 있어서 살림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중매쟁이의 말에 월량의 아버지는 깜짝 놀라 얼굴을 굳혔습니다. 상인과 혼인을 하라는 말이오. 우리가 비록 가난하지만 몇 대를 이어온 명문 양반인데. 어르신, 시세가 변했습니다. 요즘은 돈 있는 상인이 어지간한 양반보다 낫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그 집주인은 나이가 좀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 월량 아가씨가 양반가 출신이라는 것을 매우 마음에 들어 한답니다. 월량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신분이 다른 사람과의 결혼이 달갑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월량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월량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월량은 진도의 홍주 양조장 주인과 혼인이 정해졌습니다. 혼례는 간소했지만 정성스럽게 치러졌고 월량은 새로운 삶에 대한 작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월량의 남편은 나이는 좀 있었지만 건강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월량의 양반가 출신 배경을 존중해 주었고 무엇보다 아내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비록 사랑으로 맺어진 혼인은 아니지만 성실히 살아보자. 월량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릴 적 배운 글쓰기와 셈법이 양조장 운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월량의 재주를 알아보고 양조장 일을 함께 의논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참으로 기구했습니다. 혼례를 올린 지 채 넉 달도 되지 않아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양조장에서 큰 항아리를 옮기다가 발을 헛디뎌 머리를 심하게 다친 것이었죠. 마님, 큰일 났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사고를 당하셨어요. 하인의 급한 외침에 월량은 급히 남편에게 달려갔지만 의원을 불렀을 땐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남편은 월량의 손을 힘겹게 잡고 몇 마디 말을 남긴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월량, 미안하오. 양조장, 잘 부탁하오. 그렇게 월량은 23살의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부부의 정을 제대로 나눌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명문가 교수로 자라며 남녀 간의 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그녀에게 부부의 밤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남편은 월량을 소중히 여겨 섣불리 다가가지 않았고 이제 막 서로에 대해 알아가려던 참에 허망하게 이별하고 만 것입니다. 함께 쌓은 추억도 깊은 정도 없이 홀로 남게 된 월량.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진도 홍주 양조장뿐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진도 홍주는 임금님께 진상될 만큼 맛이 좋았고 월량은 이를 바탕으로 꿋꿋하게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월량의 양조장에 승민이라는 젊은 일꾼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승민은 바닷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던 어느 날 밤, 배가 부서져 하룻밤 묵을 곳을 찾다가 우연히 양조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마님, 하룻밤만 비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돈을 내라 하시면 내겠습니다. 승민은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양조장 문 앞에 서서 간청했습니다. 일손이 부족하던 월량은 그의 당당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승민은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어 보기만 해도 든든했습니다. 더욱이 그의 말투와 행동에는 범상치 않은 품격이 서려 있었죠. 양반가에서 자란 경험으로 월량은 이 남자가 평범한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양조장 일을 도우시지요. 마침 일손이 부족하던 참이었거든요. 월량의 제안에 승민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그는 월량의 양조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승민의 진짜 정체는 한양의 명문 양반가인 안동 김씨 가문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본명은 김승민이었고 아버지는 이조 판서를 지낸 고위 관료였죠. 집안에서는 승민도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가기를 바랐지만 그는 책상에 앉아 글만 읽는 것보다는 세상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잠시 세상 구경을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책으로만 배우는 학문으로는 진정한 치국평천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승민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막내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다만 신분을 감추고 평민으로 생활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죠. 너의 뜻은 알겠다만 김씨 가문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신분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1년 안에는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그렇게 승민은 집을 떠나 각지를 떠돌다가 진도에 도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며칠만 머물 생각이었지만
월량을 만난 후로는 떠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었죠. 승민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술 빚는 일은 물론이고 무거운 항아리를 나르는 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는 빨랐습니다. 귀한 집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쓰는 일을 전혀 어려워하지 않았죠. 또한 글을 읽고 쓸 줄 알았기에 양조장의 장부 정리도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월량은 승민의 교양 있는 모습에 점점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 보통 인물은 아니야? 일꾼치고는 너무 품격이 있어. 하지만 나는 양조장 주인이고 저 사람은 일꾼인데 왜 자꾸 마음이 가는 거지? 월량은 승민에 대한 감정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과부인 자신이 일꾼에게 마음을 두는 것은 체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승민 역시 월량에게 끌리는 마음을 느꼈지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 상황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더구나 월량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과부였기에 함부로 접근하기 어려웠죠.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리면서도 조심스러운 거리를 유지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해야 할 일을 오전에 모두 마친 승민이 점심밥을 먹자마자 양조장 뒤편 작은 방에 들어가 낮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날이 하도 덥다 보니 승민은 잠결에 상의를 벗었고 자기도 모르게 하의까지 벗어버렸습니다. 때마침 월량은 승민에게 시킬 일이 있어 그가 있는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승민은 어디 있을까? 그런데 방문을 살짝 열어본 월량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승민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월량의 눈은 승민의 몸에 고정되었습니다. 양반집 교수였던 그녀는 남자의 몸을 제대로 본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병든 남편과도 제대로 된 부부 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건강한 남성의 육체는 그녀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죠. 승민의 넓은 어깨, 탄탄한 가슴, 그리고 단단한 복근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희고 부드러운 피부 아래 아름답게 발달한 근육은 마치 조각상 같았습니다. 특히 그의 그곳은 월량이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크기나 모양이 그녀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월량은 깜짝 놀라 당황하며 재빨리 뒤로 물러나 얼른 양조장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잘 익은 진도 홍주보다 더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 무슨 일이람. 내가 다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구나. 월량의 가슴은 마치 북을 두드리는 듯 요동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승민이 있는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과부인 주제에 이런 마음을 품다니. 월량은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승민의 모습은 마치 뜨거운 낙인처럼 그녀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월량은 결국 다시 승민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승민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월량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가 다시 한번 그의 몸을 훑어보았습니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곳에 머물렀죠. 잠들어 있는 거대한 용처럼 조용히 누워있는 그것은 월량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크기와 형태였습니다. 이렇게 큰 것이 정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월량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었습니다. 신비로운 영역에 대한 호기심이 이성을 마비시킨 것이죠. 그녀의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그곳을 스쳤고 그 따뜻함과 단단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뜨거우면서도 단단할 수가. 월량은 점점 더 대담해져서 손바닥으로 그곳을 감싸듯이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으로서의 본능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죠. 그 순간 승민이 몸을 움직이며 잠결에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월량은 깜짝 놀라 누가 볼까봐 후다닥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홍당무처럼 얼굴이 빨개진 채로 말이죠. 그날 이후 월량은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만 하면 승민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 범상한 인물은 아닐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월량은 밤새 뒤척이며 복잡한 신경을 달래려 했지만 승민에 대한 감정은 이성으로 억누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월량은 이웃집 옥분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옥분 할머니, 계시는가요? 아이고, 마님. 아침 일찍 어쩐 일이십니까? 그런데 부엌에서 나온 옥분 할머니의 손에는 커다란 절구공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절구공이를 본 월량의 얼굴이 순간 더욱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절구공이가 승민의 그곳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했거든요. 마님, 어디 편찮으신가요? 얼굴이 많이 붓습니다. 아, 아니에요. 잠시 절구가 필요해서. 아니, 승민 생각이. 순간 말을 잘못 뱉은 월량은 당황하여 대충 둘러대고는 옥분 할머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월량은 홍주를 빚을 때 쓰는 절구공이만 봐도 어제 자신이 손에 쥐고 있던 승민의 그것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아무리 과불하지만 나는 진도 홍주 양조장의 주인이란 말이야. 며칠 후, 월량은 양조장에서 쓸 찹쌀을 확인하러 곡물 창고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쌀 찢는 방아를 보자 또다시 승민의 그것이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커다란 방아공이가 위아래로 움직일 때마다 승민의 모습이 자꾸만 겹쳐 보였죠. 여기도 승민, 저기도 승민. 어찌하여 내 눈에는 온통 승민의 것만 보이는 것일까? 낮이고 밤이고 온통 승민 생각뿐이니 월량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심 끝에 승민을 불렀습니다. 승민, 이리 와보거라. 부르셨습니까, 마님? 오늘은 점심 먹고 시장에 가서 새 항아리 5개를 사고 다른 양조장들을 둘러보며 요즘 홍주 맛이 어떤지 살펴보거라. 그리고 저녁에는 주막에서 한잔하며 동네 소식도 좀 들어보고 오너라. 아, 그리고 늦더라도 돌아오면 나를 꼭 깨워야 하느니라. 내일 한양에서 큰 상인이 우리 홍주를 보러 온다고 하니 미리 준비할 것들을 의논해야겠다. 알겠습니다, 마님. 그런데 그런 중요한 일이 있는데 제가 술을 마셔도 되겠습니까? 괜찮다. 오히려 다른 곳 술맛도 보고 와야 우리 것과 견줄 수 있지 않겠느냐? 월량은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승민을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승민이 떠난 후 조용해진 양조장에서 마음의 준비를 했죠. 밤이 깊어지고 항아리를 사고 주막에서 술도 한 잔 걸친 승민은 월량의 안방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마님, 항아리를 사왔습니다. 몇 번을 불러도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늦더라도 반드시 깨워달라던 월량의 당부가 떠올랐죠. 승민은 안방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방에는 월량이 방 한가운데 이부자리에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얇은 속옷 차림으로 자고 있는 월량을 본 승민은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월량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조각상처럼 완벽한 몸매는 그의 넋을 빼놓기에 충분했죠. 이런. 어서 나가야겠다. 승민은 급히 몸을 돌려나가려 했지만 늦더라도 꼭 깨워달라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월량에게 다가가 멀리서 그녀를 불렀지만 깊이 잠든 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님, 제가 항아리를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승민은 월량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흔들어 깨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월량은 깨어나지 않고 몸을 뒤척이며 이불을 더 걷어냈고 그 바람에 속옷 자락이 더 올라가 버렸습니다. 달빛이 스며든 방 안에서 월량의 하얀 피부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속옷 사이로 보이는 부드러운 곡선이 승민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주막에서 마신 술 기운이 이제야 온몸으로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승민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고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마님, 일어나십시오. 그의 아래쪽은 이미 불끈 솟아올라 터질 듯 했습니다. 술 기운까지 오른 승민은 어느새 월량의 몸을 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굵은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월량의 볼을 스치자 월량은 그 감촉에 작게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그 달콤한 소리에 승민의 이성의 끈은 끊어져 버렸습니다. 월량은 잠결에도 그 달콤한 감촉에 반응하며 승민의 입술을 맞이했습니다. 승민의 입술이 월량의 목덜미로 내려갔을 때 그녀의 몸이 활처럼 휘어졌습니다. 월량의 다리가 무의식 중에 벌어졌고 승민은 그 사이로 자신의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승민이 몸을 움직일 때마다 그녀의 입에서는 달콤한 신음이 흘러나왔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두 사람은 서로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승민은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월량의 이불을 정리하고 방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한편 승민이 떠난 뒤에도 방 안은 여전히 따스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월량은 이불 속에 몸을 묻은 채 가만히 눈을 감고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낯선 통증이 남아 있었지만 그 아픔마저도 그녀에겐 기분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가슴속은 오히려 잔잔한 평온으로 가득했죠. 그날 이후 월량은 승민을 볼 때마다 심장이 제멋대로 뛰었습니다. 양조장 마당을 지나가는 그의 모습만 봐도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지곤 했죠. 하지만 승민은 월량을 봐도 아무런 내색 없이 평소와 다르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승민은 기억을 못하는 건가? 어째서 나만 이렇게 설레고 쑥스러운 것일까? 승민이 아무 표현이 없다 보니 월량만 자꾸 부끄러워지는 것이었죠. 그녀의 마음은 하루가 다르게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며칠을 승민의 눈치만 보던 월량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를 다시 한번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월량은 양조장에서 가장 귀한 남편이 생전에 특별히 아끼던 15년 묵은 진도 홍주를 꺼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승민이 돌아오기 전에 그의 방에 갓 잡은 전복과 해삼으로 만든 안주와 함께 술상을 차려놓았습니다. 하루 종일 술 빚는 일을 마친 승민은 지친 몸을 이끌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뜻밖의 광경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아니, 웬 술상이 차려져 있는 것이지? 설마 월량 마님께서... 피로에 지친 승민은 방에 앉아 술병을 열었습니다. 은은한 향기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참으로 귀한 향이로다. 한 잔, 두 잔. 어느새 술병이 반쯤 비었고 승민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진 승민은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소변을 보고 오던 그는 마당 한가운데 떨어져 있는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달빛 아래 하얗게 빛나는 그것은 바로 월량의 비단 속옷이었습니다. 승민은 월량의 옷을 주워 들었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부드러운 비단의 감촉이 그의 욕망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그는 안방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님, 주무십니까? 승민은 안방 문 앞에서 여러 번 월량을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는 월량의 옷을 든 채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월량이 실오라기 하나 없이 잠들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스며들어 월량의 하얀 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승민의 몸은 이미 불덩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승민은 또다시 술기운에 월량을 탐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월량에게 다가가 그녀의 붉은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갔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월량의 부드러운 가슴을 감싸 앉아 월량의 몸은 본능적으로 그의 손길을 원하는 듯 반응했습니다. 마침내 승민은 참지 못하고 절정에 이르렀고 그 순간 월량은 작은 외침과 함께 몸을 떨며 함께 황홀한 극치를 경험했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순간이 지나고 승민은 또다시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는 황급히 월량에게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월량의 몸을 이불로 덮어주고 소리 없이 방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승민이 돌아가자 어둠 속에서 월량의 눈이 살며시 떠졌습니다. 그녀는 승민이 방을 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온몸에 남은 그의 흔적을 느끼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니 승민은 또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죠.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마님. 어젯밤 일도 기억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능수능란하게 숨기는 건지 월량은 승민이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승민아, 어젯밤 술은 맛있었느냐? 예, 마님. 아주 좋은 술이었습니다. 과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좋은 술을 마셨으면 좋은 꿈도 꾸었겠지? 승민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꿈이라. 예, 아주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나도 어젯밤 아주 좋은 꿈을 꾸었단다. 너무 좋은 꿈이라 오늘 밤도 같은 꿈을 꾸고 싶을 정도로. 승민은 월량의 말에 심장이 터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히 물어볼 수 없었죠. 그렇게 월량은 승민 생각이 날 때마다 그의 방에 술상을 차려주었고 마당에 옷을 떨어뜨려 놓으면 승민은 어김없이 안방으로 들어와 월량을 탐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승민이 기억을 하든 안 하든 이제 월량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승민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승민 역시 월량에 대한 마음이 날로 깊어져 갔습니다. 계속되는 만남을 통해 그는 월량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자신이 양반집 아들이라는 정체를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다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승민은 용기를 내어 월량에게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마님, 제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무슨 고백 말이냐? 저는 사실 한양의 양반집 아들입니다. 안동 김씨 가문의 막내 아들로 세상 경험을 위해 집을 나온 것입니다. 월량은 깜짝 놀랐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그의 교양 있는 말투와 범상치 않은 품격의 정체가 드러난 것이었죠. 그럼 당신도 양반이었군요. 네, 마님.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마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승민의 고백에 월량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당신은 젊은 양반이고 저는 나이 많은 과부입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마님만이 전부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진정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필요도 없었죠. 마님, 저는 반드시 집안을 설득하겠습니다. 마님과 함께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승민의 집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도련님, 어서 한양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대감 마님께서 매우 걱정하고 계십니다. 승민의 아버지가 보낸 신복이었습니다. 약속한 1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죠. 1년 약속은 아직 몇 달이나 남았는데. 도련님, 실은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대감 마님께서 도련님의 혼처를 정하셨습니다. 조정의 높은 어른댁 따님과의 혼담이 거의 성사되었다고 합니다. 승민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아직 혼인할 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도련님도 이제 나이가 되셨고 집안을 위해서라도 좋은 혼처와 혼인을 해야 한다고 대감 마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승민은 월량을 생각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이제 막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는데 집안에서 이런 압박을 가해오다니. 우선 알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푸른 바다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섬 전라도 진도에 월량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월량은 본디 한양의 이름 높은 명문 양반가 출신으로 그녀의 할아버지는 정승을 지낸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월량의 아버지 대에 이르러 찬란했던 가세는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월량의 아버지는 오직 학문에만 매진할 뿐 집안 살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학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월량이 어릴 적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집안의 재산은 하나 둘씩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수십 명의 종들이 분주히 드나들던 으리으리한 대갓집이었지만
월량이 20살이 될 무렵에는 겨우 몇 칸짜리 초가집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월량아, 미안하다. 이 아비가 무능하여 너에게 이런 고생을 시키는구나. 아버지는 죄책감에 잠 못 이루며 밤마다 월량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양반가의 교수로 곱게만 자랐던 월량은 이제 직접 빨래를 하고 밥을 지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글을 읽고 쓸 줄 알았고 검은고와 가야금 연주에도 능숙했으며 자수와 바느질 솜씨 또한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의 고상한 재주들은 당장의 끼니를 해결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어엿한 어른이니 스스로 살아갈 길을 찾겠습니다. 월량은 아버지를 안심시키려 애써 미소 지었지만 사실 그녀의 마음도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양반과 교수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한정되어 있었고 더구나 여자가 혼자 살아가기에는 세상이 너무나 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월량의 초라한 집에 뜻밖의 손님, 중매쟁이가 찾아왔습니다. 월량 아가씨, 좋은 혼처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진도 땅에서 홍주 양조장을 크게 하는 집인데 주인이 아직 장가를 못 갔답니다. 나이는 좀 있지만 인품이 훌륭하고 양조장도 번창하고 있어서 살림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중매쟁이의 말에 월량의 아버지는 깜짝 놀라 얼굴을 굳혔습니다. 상인과 혼인을 하라는 말이오. 우리가 비록 가난하지만 몇 대를 이어온 명문 양반인데. 어르신, 시세가 변했습니다. 요즘은 돈 있는 상인이 어지간한 양반보다 낫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그 집주인은 나이가 좀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 월량 아가씨가 양반가 출신이라는 것을 매우 마음에 들어 한답니다. 월량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신분이 다른 사람과의 결혼이 달갑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월량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월량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월량은 진도의 홍주 양조장 주인과 혼인이 정해졌습니다. 혼례는 간소했지만 정성스럽게 치러졌고 월량은 새로운 삶에 대한 작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월량의 남편은 나이는 좀 있었지만 건강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월량의 양반가 출신 배경을 존중해 주었고 무엇보다 아내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비록 사랑으로 맺어진 혼인은 아니지만 성실히 살아보자. 월량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릴 적 배운 글쓰기와 셈법이 양조장 운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월량의 재주를 알아보고 양조장 일을 함께 의논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참으로 기구했습니다. 혼례를 올린 지 채 넉 달도 되지 않아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양조장에서 큰 항아리를 옮기다가 발을 헛디뎌 머리를 심하게 다친 것이었죠. 마님, 큰일 났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사고를 당하셨어요. 하인의 급한 외침에 월량은 급히 남편에게 달려갔지만 의원을 불렀을 땐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남편은 월량의 손을 힘겹게 잡고 몇 마디 말을 남긴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월량, 미안하오. 양조장, 잘 부탁하오. 그렇게 월량은 23살의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부부의 정을 제대로 나눌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명문가 교수로 자라며 남녀간의 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그녀에게 부부의 밤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남편은 월량을 소중히 여겨 섣불리 다가가지 않았고 이제 막 서로에 대해 알아가려던 참에 허망하게 이별하고 만 것입니다. 함께 쌓은 추억도 깊은 정도 없이 홀로 남게 된 월량.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진도 홍주 양조장뿐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진도 홍주는 임금님께 진상될 만큼 맛이 좋았고 월량은 이를 바탕으로 꿋꿋하게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월량의 양조장에 승민이라는 젊은 일꾼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승민은 바닷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던 어느 날 밤, 배가 부서져 하룻밤 묵을 곳을 찾다가 우연히 양조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마님, 하룻밤만 비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돈을 내라 하시면 내겠습니다. 승민은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양조장